제13장 분산 분석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분산 분석은 통계 분야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별 표시해 놓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통계학이 교양 과목 또는 이제 전공 필수 과목 이렇게 개설되어 있을 때 두 학기가 개설된 학교가 있고 또는 한 학기만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학기가 개설되어 있으면 통계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한 학기만 개설되어 있는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보통 이 책을 끝까지 다 학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 분산 분석까지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수님은 요 다음 단원에 해당되는 회귀 분석까지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조금 빠듯하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한 학기라는 이 제한된 기간 안에서 볼 때 분산 분석까지는 보통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분산 분석이 실질적인 통계 처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요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자, 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뭘 분석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 제목만 보면 분산을 분석하는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제목은 분산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산을 분석한다기보다는 여러 모집단의 평균들의 유의성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분산 분석입니다. 그럼 평균 분석이라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을 텐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 분산에 따라서 이게 그 유의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분석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왜 그런 말을 붙이게 되는지는 뒤에 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러 개의 모집단의 모평균을 추정을 하고 이 추정된 모평균 사이에 서로 같은지 또는 다른지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이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 단원의 제목인 분산 분석입니다. 자, 먼저 분산 분석을 하는 간단한 예문을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예제를 살펴보면 자동차의 충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등급별로 구별을 해서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그리고 대형차 4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즉 모집단을 4개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확률적으로 독립이 되게끔 하면서 표본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뭐 수백 대를 부숴버릴 수는 없을 테니까 워낙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표본을 추출을 하죠. 만약에 각 모집단별로 뭐 5대 또는 뭐 10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출해서 충돌 실험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운전석이나 또는 조수석 또는 뒷자리에 이렇게 해서 각각 마네킹을 이제 설치해 놓고 이 파손 정도를 각각 조사를 합니다. 이때 파손 정도를 평균을 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소형차별로 파손의 평균값,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의 파손의 평균값들을 조사했을 때 이 등급별로 자동차의 등급별로 이 파손 정도가 같은지 또는 다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동차의 등급에 따라 파손 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바로 분산 분석입니다. 여러 개의 모집단의 평균을 각각 조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과 또는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독립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이런 용어들을 먼저 구별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뭘 구별을 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독립변수는 다른 말로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독립변수는 뭐냐면은 보다시피 우리가 자동차의 등급을 구별하고 있잖아요.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독립변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요인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종속변수는 또는 다른 말로 반응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각 독립변수마다 즉 소형차, 준중형차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표본을 선택한 예를 들어서 5대의 자동차를 충돌 실험했을 때 이 반응변수, 종속변수를 다른 말로 반응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네킹의 파손 정도를 다 수치화시켜서 체크를 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반응변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할 때 나타난 용어로서 독립변수 그리고 독립변수라든가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독립 변수는 요인, 그리고 종속 변수는 또 다른 말로 반응 변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독립 변수는 보통 비교 대상인 모집단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변수로서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예문은 자동차 등급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는 이제 파손 정도, 마네킹의 파손 정도를 우리가 등급 이렇게 종속 변수 또는 이제 반응 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각각의 이 충돌 실험을 했을 때 각 자동차 등급별로 파손 정도에 대한 평균값들을 낼 수 있겠죠. 우리는 전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동차를 다 충돌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생산한 그 자동차를 전부 다 충돌 실험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추정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마네킹의 파손 정도를 각각 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평균을 그냥 뮤1, 뮤2, 뮤3, 뮤4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자, 우리는 귀무가설로 각 자동차 등급별로 파손 정도가 평균이 같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모두 다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도 어느 두 개는 다른 평균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대립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또는 기각할 수 없는지를 검증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 그게 바로 분산 분석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분산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정이 되는 것이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적으로 독립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등급별로 자동차를 5대씩 우리가 충돌 실험을 하게 되는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 무작위로 뽑아야 돼요. 확률적으로 독립이 되게끔. 그래서 독립성을 반드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반응 변수들, 즉 충돌 실험을 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이 반응 변수들은 전부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 반응 변수들은 분산이 모두 다 같다, 즉 등분산을 가정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분산 분석할 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분산 분석을 위한 가정으로서 독립성을 가정할 것이고요. 표본을 추출할 때 독립적으로 추출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각각의 반응 변수들이 이 충돌 실험에서 얻은 결과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 변수들은 분산이 모두 다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정은 분산 분석을 할 때 항상 사용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론 분산 분석을 할 때도 이 가정을 이용할 것이고 이원 분산 분석을 할 때도 이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원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바로 요인이 한 가지만 있다. 그러면은 1원 분산 분석이라고 하고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럴 때는 2원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예문으로서 우리가 자동차의 등급이 하나의 요인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의 등급 위에는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예요. 나머지는 다 반응 변수잖아요. 이럴 경우는 1원 분산 분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걸 또 조사한다고 가정해 봐요. 자동차의 등급별로 그리고 자동차 회사별로 A 회사, B 회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인이 하나 더 있죠. 즉 자동차 등급이란 요인이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서 자동차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 회사들마다 그 등급별로 같은 소형차끼리 또는 준중형차끼리 다 조사한다면 이와 같은 분석을 2원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론 분산 분석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인이 하나가 있는 경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론 분산 분석에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은 다음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수직선 위에 어떤 도표가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고요.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어요. 첫 번째 자료의 평균은 45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자료의 평균은 뮤1, 뮤2로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평균을 표시하고자 하니까. 자, 이제 뮤1 그리고 뮤2를 계산해 보니까 얘네들은 50이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X1, X2를 써도 됩니다. 일단 뮤1, 뮤2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겉보기에는 이 첫 번째 자료의 평균과 두 번째 자료의 평균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자료값만 가지고서 이 평균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첫 번째 자료의 분산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료의 분산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산이 다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집단의 이 표본에 대한 평균값이 차이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밑에 있는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은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수직선위에다 값을 다 했는데, 자, 이제 요 아마 책에 이게 x1, x2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뮤1, 뮤2로 쓸게요. 얘가 45, 얘가 뮤2가 얘가 5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보면 이 자료들하고는 비교해 보면은 둘 다 평균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뮤1 45, 뮤2 50인데 이 자료들과 이 자료들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위의 자료하고는 다르게 분산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의 밀집되어 있죠. 이렇게 분산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평균값이 45, 50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분산이 아주 작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상태에서 분명히 평균값들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뮤1과 뮤2는 같지 않을 거라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 보면 이 안에 우리가 이제 표본 내부의 변동량이라 합니다. 이 분산 표본 내부의 변동량하고 서로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표본 내부의 변동량보다는 이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이 차이가 크죠. 여기는 45고 여기는 50이었으니까 만일 표본 내부의 변동량보다 표본 평균끼리의 그 변동량이 더 크게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이 모집단에서의 그 모평균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얘네들은 표본 내부의 변동량이 엄청 커요. 엄청 분산이 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분산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산이 큰 상태에서 평균이 다른 경우는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산이 작은 상태에서 평균이 다른 경우라면 분명히 이런 차이점이 생긴 것은 이 평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생겼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분산 분석을 하는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산 분석을 할 때 우리는 이 자료 안에의 변동량보다 자료와 자료 사이의 변동량이 크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두 모집단의 평균 사이에 유의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학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분산 분석 과정을 하나하나 학습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 사용된 가설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의 마네킹의 파손 평균이 이 표본을 통해서 얻은 평균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을 유출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모두 같다. 이것을 귀무가설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가 되는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네 개의 그 요인을 네 개로 구별했잖아요. 소형차부터 해서 대형차까지 네 개의 자동차 등급군에서 각각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분산 분석할 때는 독립성인을 가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독립이 되게끔 해서 5대씩 자동차를 추출을 하자라고 가정한 거예요. 자, 이때 총 자동차의 대수는 그러면 20대가 되겠죠. 자, 이제 각 등급별로 표본의 평균과 분산을 다 계산을 해봅니다. 다 계산을 해서 자, 표본 평균끼리의 차이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자, 표본 평균끼리의 차이가 표본 분산에 비해서 월등히 크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균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본 평균끼리의 차이가 표본 분산에 비해서 월등히 크면 귀무가설이 기각됩니다. 평균 사이에 유의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귀무가설은 모두 평균이 같다라고 가정했었잖아요. 그런데 표본 평균끼리의 차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등급 자동차의 등급이잖아요. 등급 간의 차이예요. 표본 분산은 뭐냐면 그 자료 안에서 하나의 표본 내부의 변동량이에요. 그래서 보통 표본 분산은 within, 얘는 between이라 얘기를 합니다. 모집단과 모집단들 사이에서 를 얘기한 거고, 얘는 한 모집단 안에 소형차 안에서 그 자료 안에서예요. 자료 안에서
우리가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본 내부의 변동량, 얘는 표본 평균의 그 변동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표본 내부의 변동량보다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이 훨씬 더 크게 되면은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다루는 통계량이 F 통계량입니다. 뒤에 가서 곧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조금 더 일반화된 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따로 이런 도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일반화된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호표기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음 같은 것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인이 이렇게 한 가지 요인, 즉 자동차 등급별로 되어 있는 요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긴 반응 변수예요. 자, 여기 독립 변수, 여기 종속 변수예요. 앞서 얘기했던 예문을 갖고 얘기한다면 자동차의 등급을 이렇게, 좀 전에 예문은 4개밖에 없었습니다만 이제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K개의 계급 간의 등급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 1, 2에서 K까지 있고요. 우리 이 안에서 각각 첫 번째 모집단 안에서 N1개의 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하고요. 두 번째 모집단에서는 N2개의 자료를 모집단에서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K는 여기 안에서 NK개의 자료예요. 여기 보면은 N1, N2, NI, NK 서로 다른 자료를 추출해도 됩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예문은 모두 다 5대씩 똑같이 추출했다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대형차는, 예를 들어서 소형차는 뭐 10대를 파손하는 것보다 대형차를 한 대를 파손하는 게 더 비싸다면 똑같이 10대를 파손할 수는 없잖아요. 충격 시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형차 같은 경우는 뭐 2대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소형차는 뭐 한 5대, 6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대형차를 좀 더 적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만약에 고가의 자동차 같은 경우, 외제차 같은 경우는 뭐 원하는 만큼 막 파손 시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워낙 비싸다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많아야 1대 내지 2대 이 정도밖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뽑는 것이 서로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자료는 N1개가 있습니다. N1개, 여기는 N2개, 그리고 여기는 이제 NK개를 생각한 거고요. 여기는 I 번째니까 NI개의 자료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 변수들을 이렇게 했을 때요. 자, 이제 이들을 다 더한 것은 계산하기 좋게 그냥 N이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 안에 총 개수는 N개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각각의 모집단별로 반응 변수를 똑같이 뽑았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 반응 변수를 여기에 똑같이 N개를 뽑아요. 첫 번째도 N개, 두 번째도 N개, 그래서 K번째 모집단에서도 N개를 뽑았다면 이 전체 총 임의대로 추출한 자동차의 총 개수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NK개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 지금은 서로 다 제각각 다른 자동차를 추출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N1부터 NK의 개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도표는 뭘 말하냐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것이에요. T1. 두 번째 모집단에서의 이 자료들을 다 더한 걸 T2, I번째 다 더한 건 TI, K번째 자료를 다 더한 것을 TK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평균을 계산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해서 개수를 나눈 거죠. 즉 X1 반은 첫 번째 자료들을 다 더한 것을 그 총개수 N1로 나눈 것이 바로 X1 바예요. 마찬가지로 XI 반은 이미 I번째 모집단에서 이 자료는, 자, 이제 얘네들 다 더한 걸 TI라 표시를 했다면 그 개수가 NI개가 있다라 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리고 표준 편차를 다 계산합니다. 표준 편차. 자, 이렇게 해서 도표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식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제곱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총 제곱합이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곱합은 뭘 나타내냐면은, 자, 조금 전에 했던 이 X1 바, X2 바, X3 바 쭉 가서 XK 바까지 이렇게 했다면은 얘네들은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 I번째 모집단의 평균, 이건 K번째 모집단의 평균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다시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총 개수가 이제 이게 K개가 있었잖아요. K개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 전체 자료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전체 자료의 평균을 계산했다라 보겠습니다. x1 바, x2 바 얘네들을 xk 바를 전체를 이게 개수가 K개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조금 전에 요 표 안에 있었던 그 자료들이 있죠. 그걸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총 개수가 n이니까 n으로 나눴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요건 이제 각각의 그룹별로 평균을 내고 그 그룹별로 평균 낸 걸 다시 평균 낸 거를 말하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x바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각각의 자료 있죠. x1부터 x12 그래서 x 요 오른쪽 끝에 있는 자료가 k번째잖아요. 그리고 여기 ni가 있는데 자 이제 그런 것을 다 계산합니다. kni라 씁시다. nik라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거를 전체 총 개수를 n이라 했었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룹별로 묶어서 평균을 내나 전체를 계산하나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x바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모든 반응 변수들에 대한 평균을 다 계산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총 제곱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SST를 쓴 건 뭐냐면 sum of square 이 약자를 쓰고요. due to total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um of square due to total 그래서 그거 약자를 써서 SST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SST 이제 이 기호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이 기호 표기가 뭘 뜻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총 제곱합입니다. 총 제곱합인데요. 이걸 다 더합니다. 자 모든 자료 xij 여기서 xij라는 쓴 건 뭐냐면은 앞서 이렇게 도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가서 여기 i번째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얘네들이 여기 반응 변수가 있었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다 계산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n1 이렇게 된 거. 자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을 xij로 쓴 거예요. 요거를 다 xij로 써서 표시했다면 이거하고 x바의 각각의 모든 자료들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평균을 계산한 거의 차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j는 1부터 ni로 표시한 거 뭐냐면은 자 이제 여기서 여기는 i가 1부터 k로 썼습니다. i가 1부터 k. 아까 여기가 k 끝이 k로 끝났었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자 요거를 x 그냥 ij를 써서 표시했다면은 xij를 쓰면 이거 첨자를 이거 맞춰줘야겠군요. 2를 먼저 썼더라 보면 돼요. n1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자 이제 여기 xi 여기 첨자가 xi1, xi2 이렇게 썼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맨 마지막은 여기가 xk 그리고 nk로 표시가 됐었던 부분이죠. 자 이제 반응 변수들을 이렇게 표시했었을 때 여기 j는 여기 i는 1부터 k까지입니다. i는 1부터 k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는 자 여기 보면 여기는 n1로 끝나고 여기는 ni로 끝나잖아요. i번째를 기준으로 설명했으니까 여기 뒤에를 j로 표시했었으면은 j는 ni로 1부터 ni로 끝나죠. j는 1부터 ni로 끝납니다. 자 이것이 총 제곱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하고 이 자료들하고 x바를 계산한 걸 이거에서 이걸 빼서 제곱하고 이거에서 이걸 빼서 제곱하고 이거에서 이걸 빼서 제곱하고 다 이렇게 차의 제곱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맨 끝에까지 이거에서 이걸 빼서 제곱한 걸 다 더했습니다는 얘기. 이것을 말 그대로 총제곱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호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총제곱합을 만약에 자유도 n-1로 나눠버리면 전체 총개수가 n이잖아요. 자유도 n-1로 나눠버리면 이게 분산이 돼버려요. 표본 분산. 그래서 이 총제곱합은 표본 데이터의 총 변동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표본 데이터의 총 변동량은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과 표본 내부의 변동량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 플러스 표본 내부의 변동량 이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표본 데이터의 총 변동량, 이 SST가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 플러스 표본 내부의 변동량으로 분해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왜 그런지 얘를 직접 전개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i가 약간 변형을 먼저 한 다음에 전개를 해 볼게요. 자, 우린 주어진 식에서 xij 마이너스 xi 바 플러스 xi 바 마이너스 x 바, 자, 이렇게 형식적으로 xi 바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xi 바는 뭘 뜻하냐면 바로 얘네들을 말합니다. x1 바, x2 바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모집단에서 즉 소형차에서의 충돌 실험하는 마네킹의 파손 정도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 xi 바는 i번째, xk 바는 k번째, 그걸 뜻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를 넣었다 뺐다 했으니까 위식과 아래식은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 서로 지워지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묶어서 전개를 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시그마 j가 1부터 ni까지, 자, 이제 이걸 제곱합니다. xij 마이너스 xi 바의 전체 제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xij 마이너스 xi 바, 그리고 xi 바 마이너스 x 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의 제곱이 있죠. xi 바 마이너스 x 바의 전체 제곱, 그리고 가로 닫고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개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시그마가 갖고 있는 성질에서 다 따로따로 전개할 수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따로따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i가 1부터 k까지, 시그마 j가 1부터 ni까지, 여기는 xij 마이너스 xi 바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전개합니다. 2는 상수니까 시그마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j가 1부터 ni까지, 그리고 i가 1부터 k까지, 여기는 xij 마이너스 xi 바, 그리고 xi 바 마이너스 x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개한 거 플러스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시그마 j가 1부터 ni까지 전개를 하면은 xi 바 마이너스 x 바의 제곱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강의 노트를 따로 적어 두세요. 자,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됐고요. 우린 여기에서 자,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과 표본 내부의 변동량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두 개로 분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세 개잖아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선 얘를 잘 볼까요? 얘를 보면은 얘를 먼저 쓸게요. 요거 잘 보면은 이거 j가 없습니다. 요 괄호 안에는 xi 바 마이너스 x 바니까 j라는 첨자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 시그마에 대해서는 상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그마 만약에 i가 1부터 만약에 n까지 상수 c, 그러면 그냥 c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c를 n번 더하니까 nc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c를 n번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상수 역할이에요. 이 시그마에 대해서 얘를 먼저 쓰면은, 그래서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얘를 다시 보면 ni가 있잖아요. 개수가. 그러니까 ni 그리고 xi 바 마이너스 x 바의 전체 제곱. 자, 얘를 계산한 결과가 이거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이라고 명칭을 붙일 겁니다. 잠시 명칭을 붙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대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그 다음에 시그마 j가 1부터 ni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xij 각각의 그 반응 변수들 있잖아요. 그리고 xi의 바의 제곱, 이거 잘 보세요. 모양을 잘 보면 xi 바니까 i번째 자료가 있었잖아요. i번째 자료에서 i번째 자료들에 대해서 이 차를 계산하고 제곱한 거니까 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표본 내부의 변동량의 의미가 돼요. 얘가 바로 표본 내부의 변동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 두 개를 계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하면, 자, 이걸 마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이 두 개만 딱 남죠.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 표본 내부의 변동량이 돼요. 자, 이게 바로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이라 하고요. 그 얘를 표본 내부의 변동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이게 0이 되는 게 맞나요? 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자, 이제 요걸 우리가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식을 마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만 따로 띄어서 보겠습니다. 2배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그 다음에 시그마 j가 1부터 ni예요. 자,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써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죠. xij 마이너스 xi의 바, 그리고 xi 바 마이너스 x 바예요. 자, 우선 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이 시그마에 대해서는 상수 역할을 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xi의 바 마이너스 x 바 바깥으로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계산합니다. j가 1부터 ni까지 xij 마이너스 xi 바예요. 요건 앞으로 내보낸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요 시그마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xi 바 마이너스 x 바가 있고요. 자, 이걸 전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j가 1부터 ni까지 xij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걸 잘 볼까요? 이거 xi 바는 평균이잖아요. i번째 그룹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i번째 그 모집단의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이거 보세요. 여기 j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이 상수를, 이 개수만큼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쓰면 ni의 xi 바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앞부분은 이렇게 되고 뒷부분은 얘가 시그마에 대해 상수니까 바깥으로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이 똑같은 걸 ni만큼을 더하는 거니까 배수를 쓰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잘 볼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이제 j가 1부터 ni까지, 이것은 j번째 열을 다 더했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j번째 열을 다 더한 것을 말합니다. 얘는 뭘 뜻할까요? 바로 이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tj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j번째 열의 자료를 다 더한 거니까 j번째 열을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tj가 되고, 자, 이 xi 바는 조금 전에 썼던 것처럼 xi 바는 tj를 이 개수가 ni잖아요. 이거로 나눈 거잖아요. 여기 모양을 잘 보세요. 얘를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그러면 ni 그리고 xi의 바는 tj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ni xi 바가 tj니까 이게 tj와 같네요. 자신에서 자신을 뺐으니까 이게 0이에요. 그럼 0을 계속 더해봤자 0이니까 이게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제곱합은 이 두 개의 시그마로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과 표본 내부의 변동량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용어를 명칭을 붙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총 제곱합은 이렇게 식을 넣었다 뺐다 한 다음에 요 대괄호 부분을 전개한 거고요. 시그마의 성질에서 따로따로 다 전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전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요걸 먼저 쓴 거고요. 얘를 뒤에다 다시 쓴 것 뿐이고, 요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0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계산을 했더니만 요 부분이 계산하니까 0이 나와서 전체가 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3개 중에 요 두 번째 시그마는 0이 돼서 요 첫 번째와 세 번째만 남았습니다. 이제 명칭을 우리가 붙이려고 하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 자, 이 모양이죠. 이 시그마 이렇게 생긴 이 모양. 자, 이제 이것을 처리 제곱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처리 제곱합이라는 말, 요거는 트리트먼트 이니셜을 따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sum of square due to 트리트먼트의 약자를 써서 SSTR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SST는 이제 요거를 SSTR 얘를 SSTR이라고 쓴 거고요. 표본 내부의 변동량을 이제 요건 다 전개한 거예요. 표본 내부의 변동량을 요거는 SSE라고 표시하려고 합니다. Sum of square due to error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SSTR과 SSE의 합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여기다 마저 쓰면은 SST는 SSTR 플러스 SSE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각각 제곱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보면 제곱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요거 총 제곱합 얘는 보다시피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으로서 SSTR 얘도 제곱합이죠. 얘도 표본 내부의 변동량으로서 이것도 제곱합입니다. 이 세 개의 제곱합들이 각각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처리 평균 제곱이라는 새로운 용어는 뭐냐면 각각을 자유도로 나눈 겁니다. 자유도로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이제 SSTR 이 처리 제곱합을 이 자유도로 나눠서 계산한 거예요. 이 자유도가 이건 뭘 나타내냐면은 자, 아까 자료가 이 그룹이 K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유도는 K-1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리 제곱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ST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ean square due to treatment의 약자를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mean square 뜻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요 기호 표기 처리 제곱 평균 자, 여기는 처리 제곱합이에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보다시피 처리 제곱 평균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표본 평균들의 분산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양을 보면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표본 내부의 변동량을 오차 제곱합이라 해서 SSE라 쓰는데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에러라는 뜻의 약자를 쓴 것 뿐이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자료하고 평균의 차의 제곱이니까 분명히 분산값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오차 제곱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um of square due to error의 약자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풀어서 쓴 것은 뭐냐면은 자, 모양 자체가 이게 분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S1 자료의 분산에다가 이게 자유도로 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분산의 모양 자체가 자유도로 나눠야 되잖아요. 시그마를 계산한 거 얘를 이쪽으로 곱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시그마 부분 이중 합하고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차 제곱합인데요. 이 오차 제곱합을 이 SSE를 이제 역시 또 자유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도는 앞서 전체 총자료가 N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체 총자료 N개에서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그룹이 K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N-K가 이거에 대한 자유도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MSE로 써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SE라고 오차 평균 제곱이라 얘기를 합니다. mean square due to error의 약자를 쓴 것 뿐이에요. 자, 여기 분모는 전부 다 자유도를 말합니다. 자유도예요. 이거는 오차 제곱합. 처음 공부할 때 약간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처리 제곱합의 처리 제곱 평균, 오차 제곱합의 오차 제곱 평균, 오차 평균 제곱 또는 오차 제곱 평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유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차 평균 제곱, 오차 제곱 평균 또는 오차 평균 제곱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여기 보다시피 오차 평균 제곱은 모집단의 공통 분산이 시그마 제곱의 추정값인 합동 표본 분산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이 있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F 통계량이라는 것을 만들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그 모평균끼리의 그 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즉 자료가 막 흩어져 있을 때 평균 45하고 또 자료가 흩어져 있을 때 평균 50 사이에 과연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표본 내부의 그 어떤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밑에 있는 자료, 좀 전에 여기다가 했던 것처럼 평균 45인데 한쪽으로 다 몰려 있었고 평균 50인데 또 한쪽으로 몰려 있었죠. 그 표본 내부의 변동량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이 45, 50 딱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본 내부의 변동량보다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이 훨씬 더 크다면 분명히 그 두 모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 여기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표본 내부의 자료잖아요. 표본 내부의 변동량과 관련된 자료예요. 얘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얘가 바로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비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표본 내부의 변동량보다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이 크면은 두 모집단 사이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F 통계량이라는 것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F 통계량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MSE 오차 평균 제곱분의 MSTR입니다. 처리 제곱 평균이에요. 만약 이 값이 월등히 크게 나오더라. 이 비율을 계산해 봤는데 보다시피 표본 내부의 변동량보다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이 훨씬 더 크다면은 이 F 통계량 값이 크게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그 평균이 뭔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F 통계량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F 그래프는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크면은 유의적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꼬리 검정, 한쪽 꼬리 검정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F 통계량 값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확률, 이 면적이 확률 P 값에 해당되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F 분포의 그 확률 값을 계산하는 부록을 찾아보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F 통계량은 다음 같은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결과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F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F 분포를 조사할 때 유의 수준은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렇게 0.05를 가지고 계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괄호를 써서 표시하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분자의 자유도입니다. 분자의 자유도는 K-1입니다. 분자의 자유도,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여기 MSE 오차 평균 제곱의 자유도 N-K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합니다. 앞부분은 분자의 자유도예요. 여기는 분모의 자유도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부록을 보면은 부록에 이렇게 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자의 자유도,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분모의 자유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분모의 자유도. 그래서 0.05 이렇게 도표가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자유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었던 예문이 우리가 그 그룹이 4개였었잖아요.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 그러니까 K가 4예요. 4에서 빼니까 3이 되겠죠. 그리고 자료를 각각 5대씩 뽑는다 했으니까 전체 4, 5, 20, 20대예요. 전체 그 충돌 실험하는 자동차의 총 개수가 20개예요. 20에서 그 다음에 4를 빼니까 16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3일 때하고 쭉 내려와서 여기가 16일 때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P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P값을 구했을 때 만약에 이 P값이 이 0.05보다도 이제 이 P의 값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요, 이걸 다 조사합니다. 하나하나 계산기로 다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통계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이 P값이 나오겠죠. 이 P값이 만약에 0.0 만약에 1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유의 수준이 0.05니까 얘보다 작죠. 그럼 작다는 얘기는
이 P 값이 여기 요 넓이가 0.0으로 계산된 값이라면 요 값보다 작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기각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이 여기거든요. 기각력 안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가 0.07이더라. 그러면 얘보다 크게 되죠. 확률값이 크게 되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각력 안에 속하지 않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런 분산 분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F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F통계량을 계산한 다음에 부록의 표를 보고서 확률값을 계산해서 유의수준보다는 큰지 작은지를 통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또는 기각할 수 없는 것인지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 F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오차 제곱합과 처리 제곱합을 직접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에 낼 때는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가서 계속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번거롭긴 해도 그걸 다 계산하는 걸 평소에 연습을 해 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각각 SSTR하고 그 다음에 SSE를 모두 계산한 다음에 각각의 자유도로 나눈 값을 이렇게 비례식으로 놓고 F통계량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련의 흐름이 바로 이런 분산 분석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변동량을 서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이 각 표본 내부의 변동량에 비해서 월등히 크다면 모집단의 평균차가 분명히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MSE하고 오차 평균 제곱하고 MSTR 처리 제곱 평균의 비율을 비교해서 이 F통계량이 크게 나오면은 이 평균차가 있다라고 말할 생각이거든요. F통계량 값이 큰 경우는 표본 평균의 변동량이 표본 내부의 변동량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평균의 차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이 F통계량은 보다시피 좀 전에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도가 K-1, N-K인데 요거는 분자의 자유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N-K는 분모의 자유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F통계량은 바로 F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F분포를 하는 그 분포표가 여러 장을 넘겨야 될 정도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부록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가 바로 요 확률값이 P값이고요. 여기가 P값이고 그리고 만약에 F통계량 값을 계산한 수치가 이 값보다 이제 F0.05를 계산한 수치가 나올 텐데요. 그 값보다 큰 값이 나오면 기각량에 속하니까 기각을 한다는 거고 확률로 얘기했을 때 P값으로 만약에 계산하게 될 경우는 0.05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기각하고 0.05보다 큰 확률값이 나오면 기각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설의 검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P값이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또는 F통계량 값을 계산해 본 거 여기가 임계점이에요. 임계값보다 크게 나오면 기각력 안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임계값보다 작게 나오면 기각력 안에 속하지 않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공식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공식만요.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은 다음 같은 분산 분석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산 분석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석하라라고 하고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를 만드세요. 꼭 답안지에다 이렇게 표를 만드는 연습을 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 one-way ANOVA라고 약자를 써서 보통 표시합니다. 그래서 Analysis of Variance에서 분산 분석이라는 말에 약자를 써서 ANOVA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one-way, 일원 분산 분석을 one-way ANOVA 메소드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동 요인을 하고 여기 이제 처리 그리고 오차 각각 계산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처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그룹이 있죠. 그룹 소형차, 준중형차 이렇게 해서 그룹을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오차는 얘기는 이제 각각의 데이터 값들의 차를 다 계산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SSTR 자유도는 K-L 그리고 여기는 SSE 자유도는 M-K예요. 그리고
MSTR하고 MSE예요.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F 통계량은 이것분의 이거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변동 내부의 그 자료 내부, 표본 내부의 변동량 분의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을 F 통계량이라 합니다. 이 표는 금방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계는 뭘 나타내냐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개 더한 게 SST라는 걸 앞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총 제곱합은 이 두 개의 처리 제곱합과 오차 제곱합으로 분류가 된다는 걸 아까 증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 분석표를 만든 다음에 이 표를 만들어서 쓰면은 정확한 답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산 분석하는 문제는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잘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그 예문이 있었죠. 그 예문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데이터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책의 결과를 그대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3일에 그 데이터 값을 구체적으로 다 넣은 거예요. 자, 이제 4개의 그룹으로 나눴었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처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K로 쓴 것이 1, 2, 3, 4. K가 4까지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이 다 반응 변수들입니다. 5대씩을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충돌 실험을 해서 마네킹의 파손 정도를 수치화시켜서 계산한 거고요. 자, 여기를 이제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 이것이 앞서 이렇게 기호 표기로 했던 것처럼 여기가 X1 바예요. 자, 이제 여기가 X2, 여기가 X2 바, 여기가 X3 바, 여기가 X4 바가 됩니다. 얘네들을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그게 X바가 되겠죠. 이 X바도 필요합니다. 이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 X1 바, 여기 XI 바가 바로 그런 뜻이고요. 여기 XIJ가 얘네들을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자료들이 XIJ를 나타냅니다. 모두 20개가 있죠. 자, 그들을 요 식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SSTR하고 SSE를 이 계산기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공학용 계산기 갖고 이제 다 계산해서 이걸 계산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K는 4, 그리고 N1부터 N4는 다 5개씩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을 다 계산한 X1바, X2바, X3바, X4바가 다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X바를 계산한 결과도 이제 계산해 보니까 612.3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SSTR을 계산하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 SSTR이, 자,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K가 4니까, 그래서 4에서 빼니까 3으로 나눈 거예요. 3분의 단십 100, 1000만, 10만, 18만 6,825를 나눈 것이 MSTR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한 결과를 MSTR을 다 계산한 것이 이게 62,275가 나왔군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다 계산합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SSE를 다 계산했어요. 오차 제곱합을 계산한 결과가 이만큼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아까 20대의 자동차하고 그다음 4를 빼니까 16으로 나눈 거예요. 16으로 나눴을 때 오차 평균 제곱을 계산한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것이 15,995.2가 나왔군요. 자, 그리고 F 통계를 찾아야 되죠. 이것분의 이거예요. 이것분의 이걸 계산한 거죠. 그랬더니 3.8934가 나왔네요. 그래서 3.8934가 나왔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의 자유도 3과 분모의 자유도 16을 계산합니다. F 0.05, 유의수준 0.05로 해서 계산했더니만 이 값이 뭐가 나왔나 봤더니 3.24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이 임계값이 3.24가 나온 겁니다. 이 값이 3.24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3.8934가 나온 거예요. F 통계란 값은 이걸 계산한 것이 3.24인데 3.24보다 더 큰 F 통계량이 3.8934가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3.8934가 나왔으니까 기각령 안에 속하잖아요. 기각령 안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귀무가설은 뭐냐면은 4개의 그 그룹별로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별로 마네킹의 파손 정도의 평균값은 다 같다라는 것이 귀무가설이었는데 기각령 안에 속해버렸습니다. F 통계량 값이.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그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노바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이블을 다 만들어서 하면 되고요.
자, 그 만드는 것을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교재 끝부분에 보면 간편 계산 공식이 있죠. 이걸 다 계산하는 것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총 제곱합하고 처리 제곱합, 오차 제곱합인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두 개잖아요. 어차피 얘는 이 두 개의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오차 제곱합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운데요. 그래서 총 제곱합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SST에서 SSTR을 빼서 이 오차 제곱합 SSE를 계산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하고 얘를 각각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얘를 계산하는 게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해요. 간편 공식 얘를 이거 다 전개해서 정도 나면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계산합니다. 이런 간편 공식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T 대문자 T를 써서 표시한 것은 뭐냐면 그 i번째 자료의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값을 구한 다음에 요거에서 요걸 뺀 게 바로 SSE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계산기 도움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대입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데이터 값을 입력만 하고 나서 명령어만 내리면 바로 구해주긴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필사를 해야 될 경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직접 구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이런 분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이 절을 마치기로 하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이런 분산 분석에 대한 그 수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